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좀 더 확장된 일반적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 즉 귀납법은 1622년 프랜시스 베이컨이 신기관을 적어낸 이후로 진리의 새로운 척도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과학의 시대라고 불리는 근대에서 이 귀납법을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적극 채택했고, 관찰 불가능한 대전제로부터 예컨대 하나님의 절대성 같은 것,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법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납법에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과연 귀납적으로 추론된 명제가 실제에 부합하느냐라는 물음이 반복해서 던져졌거든요. 예컨대 17세기 기준으로 여자는 철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검토해 봅시다. 귀납법을 사용하려면 관찰할 것을 설정해야 하므로 대개 철학 서적을 적어낸 사람들의 성별을 조사 및 분류해 보도록 합시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데카르트까지 철학사의 이름이 올라간 굵직한 철학자들 중에서 여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름이 그리 유명하지 않은 철학자들 중에서도 여자를 찾아보기나 모래발에서 반을 찾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귀납적 추리에 의해 여자에게 철학적 자질, 즉 아레테가 없다는 결론은 그리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귀납법의 창시자라 볼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도 정치학에서 노예가 노예인 이유는 자유인으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적은 바 있죠. 그렇다면 이런 귀납적 결론은 정당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당초 여자들에게 철학적 교육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고사하고 소설도 못 썼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프랑켄슈타인의 작가로 유명한 메리 셸리 역시도 글쓰기 자체가 남성의 고유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익명으로 출판했을 정도였죠. 그러니 여자가 적었거나 출판한 철학 서적이 없다고 해서 여자에게 철학적 자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귀납적 추리에 사용된 자료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즉 자료가 아닌 그 자료를 만들어낸 조건에 방점이 찍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물어서 가부장제가 약화되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적 기회가 부여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나 아렌트부터 시작해서 주디스 버틀러까지 현대 철학에서 빼놓지 않고 회자되는 굵직한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여자에게 철학적 자질이 있느냐는 물음 자체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가 됐죠. 결국 문제는 귀납이란 방법이 그 귀납을 위한 선행 조건을 성찰을 낼 수 있는가에 맞춰집니다. 앞선 예시를 다시 가져와 묻자면 철학 서적의 저자에 대한 성별에 대한 조사가 과연 가부장제를 드러내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모든 표본이 다 남자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마치 예외가 없는 중력의 법칙처럼 철학이 남자에게 부여된 자질이란 것은 하나의 자연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이런 식으로 귀납으로서 진리를 밝혀내는 시도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던 철학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진리의 방법 첫 장을 귀납법을 채택한 정신과학의 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결과의 원인에 대한 탐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규칙성만 확인될 뿐이다. 세계와 그 세계를 인식하는 그릇인 정신, 즉 진리를 과학화하는 것의 난점, 그러니까 정신의 균일성, 규칙성, 법칙성 같은 과학적 개념을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 것일까? 반복컨대 여자가 적어낸 철학 서적이 없다는 개별 사례를 통해서 여자에게 이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부조리합니다. 이런 귀납법을 통해서 구축된 법칙성은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그저 그 사물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철학적 빈곤 상태는 가부장제의 원인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도출된 법칙이 아니라 부여된 법칙인 것입니다. 가다머는 이 부분에서 단호합니다. 그러나 정신과학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척도로 해서 측정할 경우 그 본질이 올바르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신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정신과학의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사회적, 역사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학문의 단계로 올려놓을 수 없다. 개별 사례가 실제에 적용해서 예측을 가능케 해주는 법칙성을 단순하게 증명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귀납을 마음대로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랬다가는 판타지 소설과 중력의 법칙이 구분되지 않는 미친 세상이 열릴 테니까 말입니다. 가다머 역시도 귀납의 폐기를 명령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연과학에서의 귀납과 비자연과학 분야에서의 귀납의 예리한 구분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앞선 예시에서 여자가 쓴 철학 서적이 없다는 귀납적 추론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권위입니다. 사실 이 추론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해석, 그러니까 여성에게 철학적 교육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여성에게 철학적 능력이 없거나라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자의 선택지를 배제하도록 만든 것은 가부장제가 가진 압력, 즉 권위입니다. 예로부터 권위 있는 철학자들이 건네온 온갖 여성 차별적 문구들을 떠올려보자고요. 참고로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요소 인난양,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가까이 하면 무례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이처럼 단순한 자연과학적 대상이 아닌 인간은 논리적 추론들이 권위에 의해서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은 그러한 현실을 스스로 구성해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귀납에서는 반드시 감지력 개념에 초점이 맞춰줘야만 합니다.
통제적 조건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위생적 실험실 속에서 귀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권위가 뒤엉킨 현실 속에서 귀납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지 상태를 끊임없이 반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다마가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지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 감지력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정신과학의 학문성은 궁극적으로 방법론보다는 감지력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가다마가 묻는 것은 감지력의 토대입니다. 여자가 적은 철학 서적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부장적 구조의 결과라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을까? 즉 본질이 아니라 구조의 효과임을 어떻게 감지해낼까? 여기서 가다마가 요청하는 것은 교양의 적극적인 천착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부장제 하에서 생산된 사실을 과학적 진리로 직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간은 만들어진다라는 흡사 환경 결정론 같은 사고관입니다. 과학이 아닌 문화로서 접근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인간의 자연적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방식을 뜻했던 교양 개념은 적절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교양의 형식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방식이고 그 내용 역시도 과학이 아닌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교양을 뜻하는 빌도의 라틴어 어원이 형성이라는 뜻을 가진 포르마티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주입식 교육은 문자 그대로 지식을 주입시키는 방식이지만 적어도 가다마에 의해 이해된 교양이란 외부에서 주어진 일련의 매체들을 통해서 고전부터 시작해서 음악 교육까지 지금의 상태를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교육인 까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양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을 통해 분화된 교양 이전과 이후라는 반성의 형식 그 자체입니다. 주입식 교육의 경우엔 주입된 지식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성 자체가 거세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철학적 교양이 주체에게 진정으로 건네는 것은 내용이 아닌 형식입니다. 과학이 아닌 문화라는 형식, 교양이 외부로부터 건네지듯 지금 자신의 상태가 자연이 아닌 또 다른 교양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반성의 형식 말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미국 소설이라 불리는 세계 문학 목록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모비딕을 떠올려 봅시다. 큰 줄거리는 광포한 바다에서 괴물 같은 고래를 잡기 위해 항해하는 포경선에서의 광기 어린 이야기이지만 소설 속에서 지루하도록 언급되는 포경업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들은 현대 독자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19세기 선원들의 마초적인 면모 역시도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요소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현대로부터의 거리감을 선사해줍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타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기에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지금의 문화에서 규정됐던 것들 외에 다른 요소들을 끄집어낼 계기를 선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체는 지금 자신이 속한 곳이 아닌 외부에서 자신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혹은 적어도 그러한 시도를 해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졌던 알미, 진리가 아닌 한낱 지식에 불과했음을 해결식으로 말하자면 보편적인 것이 아닌 개별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가 적어낸 철학책이 없다는 건 그냥 한낱 개별 사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대자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을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감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느낌에 민감해야만 지금 자신이 정상이라 믿는 것들이 외부로부터 조립되고 주입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비판에 생기가 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성의 방점이 찍혀야만 한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이해된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닌 개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비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보편적으로 사유한다는 건 정말 역설적이게도 보편에 의해서 특수 내지 개별적이라 규정됐던 것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이끌어 올리는 반보편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것이 해결식 보편이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이죠. 그리고 이런 점에서 가다마가 해결의 사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양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방법적 절차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성된 존재의 문제다. 예술작품이라는 타자 혹은 과거라는 낯선 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게 고찰하고 보다 철저하게 전승을 연구하려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해겔에 의거해서 타자에 대해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다른 관점에 대해 자신을 열어놓고 교양의 보편적 특징으로 강조한 바 있다. 교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도와 자신으로부터의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보편적 감각이 있으며 이 점에서 교양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넘어 보편으로의 고양이 있다. 그래야 가다마 이후로 많은 철학자들이 교양의 복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다마 본인도 100살이 넘는 나이였음에도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철학에서 인문주의적 전통의 회복을 말할 때 그 맥락은 과학적으로 굳어진 귀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바깥에서의 사유를 위한 끊임없는 반성과 감지력의 갈고 닦음, 그것이 곧 인문주의인 것이죠. 이만 마칩니다. 총총.